제가 무대 체질이 아니라서 좀 어색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도 그냥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비록 밖에 날씨는 되게 더운데 여긴 그렇게 덥지 않은데요? 아, 추워요? 야, 저기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밖에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덥다 춥다는 우리 생각이기도 하고 공기 얘기거든요. 우린 공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공기한테 물어봤어. 너 왜 더우니?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바다가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날씨 관련된 사람들이 연구할 때 바다를 빼고 연구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잠시 후가 아니라 며칠 후에 태풍이 올지도 몰라요. 아마 TV에서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태풍이 오는데 새로운 태풍, 6호 태풍 또 와. 5호 말고. 그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이 어디를 따라오고 있냐면은 바다를 따라오고 있어요. 태풍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바다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정말 오랜만에 여름에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는데 그 태풍 때문에 그 여행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정도예요. 무척 덥죠? 무척 춥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사실 알고 보면은 바다랑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닷속 신비한 역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옛날의 바다를 또 지금의 바다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우리 바다는 지금 현재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육지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넓게 돼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나라예요. 참 좋은 나라예요. 바다가 아예 어디를 가도 없는 나라도 있긴 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다 어제도 있었고요. 그저께도 있었을걸? 그럼 10년 전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니 공룡이 살던 시대에도 바다가 있었을까? 그럼 더 옛날로 가볼게.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나기 전에도 바다가 있었을까?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있어가지고 생명이 살겠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도 있어가지고 간혹 몇 가지를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바다를 향한 어떤 도전. 도대체 바다를 알고 싶은데 멀리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던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주도는 남자가 많은 게 아니라 여자가 많다는데 여기 보니까 남학생도 꽤 많은데 왜 제주도는 그럴까? 왜 섬에는 그렇게 남자들이 없을까? 원래부터 없었을까? 혹시 배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거 아닐까? 그리고 왠지 큰 파도가 치면 무서워. 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누군가는 갔어. 누군가는 또 돌아오기도 했어.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지식이 쌓이면서 바다에 대한 어떤 도전이 지금의 바다의 어떤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지 이거?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태양도 있고 수금지와 목토천에 어떤 행성들도 있다. 근데 왜 이러지? 라고 하는데 사실 저 태양계에서 바다를 갖고 있는 행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는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참 기막혀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 그래서 혹시 골디락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 동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들어보셨나요? 여름 음식 먹을 때 너무 뜨거워. 먹기 힘들죠? 너무 차가워요. 먹기 힘들어요. 적당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골디락스 행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무 태양에서 멀어서 춥지도 않고 너무 태양에 가까워서 덥지도 않은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우리 더울 때
물 먹잖아요. 혹시 일주일 동안 물 한 번도 안 먹고 난 살아본 적 있다. 그런 학생 있나요? 아마 없을걸. 이렇든 저렇든 물을 먹게 될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더울 때 물을 먹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요, 제일 많은 게 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물은 되게 소중해요. 근데 우리 몸이 얼음으로 돼 있다고 해봐. 그 이상할 것 같지? 아니, 우리 몸이 수증기로 되어 있다고 해봐. 그것도 이상할 것 같아. 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워지면은 수증기로 바뀌기도 하고, 조금 또 차가워지면은 얼음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물, 이 물이 존재하는 행성이 오직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도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는 이 지구 이기에 바다가 있다는 거죠. 즉 다른 행성들에 가면은 바다가 없다는 겁니다. 살고 싶어도 살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구한테 물어봤어. 너 태양에서부터 지구 너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어? 라고 했더니 저는 지구가 만들어질 때 동시에 짠나고 바다가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고민해보고 저렇게 고민해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일단은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중력을 갖고 있는 어떤 땅덩어리가 둥글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냥 같이 생기지? 지금은 육지도 있고 바다도 동시에 있는데 왜 예전에는 땅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다가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를 또 고민해 봤어요. 달에 가면 물이 있을까? 정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은 없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조금 땅을 파보면은 땅 파도 돌이야. 근데 그 돌을요 가열하면은 이상하게 수증기가 나와요. 그리고 수증기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온도가 떨어지면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게 우리는 돌이라고 하잖아요. 돌은 물이 아니죠. 그런데 돌을 끓이면 물이 생깁니다. 근데 그 물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 바다의 시작에서 보면은 이게 뭐야? 무슨 되게 공상 과학에서 나온 어떤 이상한 그림 같은데 그 지구가요 처음부터 커다랗지 않았고요. 조그만 지구였는데 그 지구 주변에 여러 개의 주변에 돌고 있던 누구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냥 떠돌아다니던 어떤 돌들이 지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마치 눈사람을 점점 굴리면 굴릴수록 더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커지는데 문제는 떨어지면서 그 힘이, 그 충격이, 그 에너지가 돌을 가열해요. 그럼 돌 속에 숨어있던 물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처럼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걔가 나중에 식어서 떨어지게 되면 지금의 바다가 되었답니다. 바다가 얼마나 큰지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바다가 형성된 건 지구 나이보다 조금 더 젊게, 지구 나이를 한 46억 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다의 나이는 한 40억 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다를 볼 때 여름에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 가면 무서운데요? 내가 알기로는 바다는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요. 바다에는 조개도 있고요. 많은 어떤 해산물도 있고요. 또는 배 타고 여행하면 되게 좋을지도 몰라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지질학자들은요, 바다 밑에는 땅도 있단다. 그 땅도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지리학자들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바다는 꾸불꾸불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생물학자들은 바다에는 많은 생물이 살고 있어. 고래도 살고 있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물리학자들은 파도가 치지, 이 파도는 있잖아, 물리적으로 높았다 낮았다 하기도 하고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화학자들은 바닷물 그거 마시면 있잖아, 짠데? 왠지 알아?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센지 나중엔 지구가 자전한다고 하잖아요. 그 자전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바다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혹시 바다가, 커다란 바다가 있는데요. 5개의 바다가 있답니다. 물론 앞에 답이 있지만 아나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빙양, 예. 어우, 눈이 되게 좋은데요. 예. 그 5가지 바다가 있어서 우리 지구에서는 5대 양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이거는요, 조금 애매해요. 심지어 남빙양이 어디야? 그 남극 대륙 근처에 있잖아요. 대륙 근처에 있는 어떤 그 얼어있는 바다. 그런 데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5대 양 하니까 양으로 다 끝날 것 같은데 3개밖에 안 끝나. 나머지는 양도 아닌데 무슨 해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5대 양이라고 비교적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우리나라 주변에는 무슨 양이란 말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동해, 그 다음에 황해, 그리고 남해. 여기선 서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신기하게 되게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동, 서, 남이잖아. 근데 서해란 말은 잘 안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헷갈리다 보니까 약속을 했어. 서해라고 하지 말고 황해라고 하자고. 그래서 영어로도요, Yellow Sea입니다. 자, 지중해 그런 말도 있고요. 아마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구를 멀리서 바라보면은 육지와 바다로 구분된대. 육지가 많을까요? 바다가 많을까요? 바다가 훨씬 많답니다. 2배 이상 돼요. 그래서 실제로 30% 정도만 육지고 나머지는 대부분 70% 넘게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바라보면은 우주인이 딱 멀리서 점점 가까이 지구로 오면서 바라보면은 우와, 다 바다로 돼 있네? 그리고 조금 육지가 있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래서 우주인이 또 다른 어떤 우주인한테 제가요, 우주여행 하다가 이상한 어떤 행성에 왔는데요. 이 행성 바라보니까요, 멀리서 보니까 바다가 훨씬 많고 육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 지을게요. 뭐라고 이름 지으면 좋을 거예요? 땅과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훨씬 크고 땅은 조금 있어. 근데 구 모양으로 동그래. 어떻게 이름 짓까? 그래도 지구라고 이름 짓고 싶군요. 제가 외계인이면 저는 해구라고 이름 짓고 싶어. 또는 바다구. 왜? 바다가 훨씬 많으니까. 큰 거 가지고 이름 지어야지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이름 지으면 조금 이상하잖아. 실제로 이렇게 바다는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사람들이 알아봤어. 도대체 바다는 깊은 것 같은데 얼마나 깊을까? 그랬더니 바다의 평균 깊이가 일반적으로 한 4km 정도 된답니다. 바다 깊이 평균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아까 황해. 평균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일단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1km보다 바다 깊이가 더 깊을 거다. 우리나라 황해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렇게까지 깊진 않을 것 같아? 한두 명 있고요. 손 내리고. 그러면은 100m보다 더 깊을 것 같다. 손 들어 보세요. 100m. 얼마 안 되지, 100m는? 여기서 저기까지니까. 예, 손 내리시고요. 더 낮춰볼까? 50m보다 더 깊다. 손 들어 보실래요? 손 내리시고. 조금 더 심하지만 10m? 10m보다 깊다.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손 내리시고요. 평균 깊이가 44m랍니다.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옛날에 한 10,000년 정도 더 옛날에 지구가 좀 추울 때가 있었어. 그래서 바닷물도 얼을 때가 있었어. 그때는요, 황해바다가 없었대요. 물이 다 얼어가지고.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었대요. 44m밖에 안 되니까, 얕으니까. 물론 남해는 한 100m 좀 더 될 수도 있고 동해는 굉장히 깊어요. 하여간에 그렇게 바다는 깊지 않은데 전체 지구에 있는 바다의 대충 평균은 한 4km 된답니다.
그런데 더 깊은 데도 있어요. 정말 깊은 데 어디? 마리아나 해구라는 데가 있는데 10,000m가 더 된대. 육지에서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산. 어디지? 예, 에베레스트 산이 이거 트로? 8,848m랍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이 파여져 있는 곳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서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을 해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보다 보니까 퍼시픽 림이라는 어떤 영화가 있더라고요. 혹시 본 친구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그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에 어떤 갈라진 틈으로 나온대. 그곳이 바로 저 마리아나 해구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육지는 도대체 높은 데도 있고 조금 더 높은 데도 있다고 하는데 평균이 얼마냐? 한 840m랍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대해져 가지고 지구에 있는 땅을 전부 다 바다에 집어넣으면은 바다에 다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 정도로 바다가 깊고 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거 그렇게 오래된 연구 결과 아닙니다. 한 1800년대 나왔는데요. 아니, 바닷속이 어떨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을 쪽 뺐어. 바닷물을 다 뺐다고 해봐. 그러면 바다 밑에 있는 어떤 그 땅들이 보이게 되는데 저런 모습이 보인답니다. 바다 밑이 어떤지 잘 몰랐는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도전에 의해서 연구한 결과 저렇게 이상한 모습이 보인답니다. 그 바다에 있는 어떤 이쪽 있죠? 여기가 바닷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산맥이랍니다. 우리 태백산맥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어떤 산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산맥인데 바닷속에도 있는데 태백산맥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 크고 엄청 긴 저 산맥을 쭉 연결하면요. 산맥을 쭉 연결하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도 더 길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산맥이 바닷속에 숨어 있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예전에는 몰랐지. 바다는 물로 차 있으니까 물을 뺄 수도 없고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저런 어떤 특이한 것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대륙이동설 들어보셨어요? 대륙이동설? 이상하게 땅들이 움직인다는 거야. 바다가 움직이는 거, 땅이 움직인다는 건데 지구는 그냥 늘 그런 줄 알았고 동해는 동해고 우리나라는 똑같이 우리나라일 줄 알았더니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를 어떤 과학자가 알아내서 지금 사람들이 대륙이동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땅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천천히.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손톱이 자랍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나요? 진짜로? 딱딱한데? 손톱 딱딱하잖아. 어떻게 자라? 정말 자라요? 확실해요? 이 땅이 움직인다는데? 확실합니다. 예, 과학자들이요. 이것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손톱이 자라는 속도로 땅이 움직인대. 그러니까 손톱 보고서 자라나?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지나면 알지. 땅도 마찬가지야. 딱 보면 모르는데 이거를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계속 보고 자료를 보면은 움직였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의 바다와 지금의 바다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5대양 그리고 6대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전에는 모든 땅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대. 유럽도 아시아도 아메리카도 다 그냥 땅덩어리 하나였어. 그럼 바다는? 역시 바다도 하나였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바다 하나, 엄청나게 커다란 땅 하나. 그랬다가 땅들이 갈라지면서 땅과 땅 사이에 또 다른 어떤 바다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으로 됐다고 하고요. 앞으로 한 250만 년 후가 되면요. 태평양이 사라집니다. 즉, 일본은 가라앉을지도 모르고요. 우리나라도 있다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달라붙습니다. 땅들이 움직여서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조금씩 움직이지만 오래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바다의 밑에서요, 땅을 밀어버리는 어떤 힘이 있으면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지구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서서히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죠. 아주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화산, 지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막 눈으로도 보이고 막 뚜렷하게 보이는데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 이건 좀 특별한 건데요. 바닷속을 가가지고 여행하다 보니까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까 그 긴 산맥이 있다고 하는데 산맥을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바닷속에서 물이 나와. 뭐지? 물속인데? 마치 스펀지밥처럼 바닷속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색깔이 조금 새카매. 근데 만져보니까, 만져볼 수는 없지만 엄청 뜨거워. 그 뜨거운 물이 마치 이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처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저기에는 웬만한 생물들은 살 수도 없고요.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들어가면 찌그러져. 그런데도 거기에 일부 생물들이 살고도 있기도 하고 이상한 것들 나오고 있어요. 저런 것들을 또 알게 됐고 그러면서 또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지? 나의 아빠, 아빠의 아빠, 그 아빠의 그 아빠, 그 아빠의 그 아빠. 이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나왔지? 라고 할 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바로 저기 해저 열수공이라고 하는데 바닷속에 있는 저기에서 생명체가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곳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다 밑을 보고 싶어요. 얼마나 깊은지 알고 싶어요. 어떡하지? 들어가 볼까? 헤엄쳐 볼까? 저도 수영을 잘 못하는데요. 물속으로 잘 안 들어가던데. 자꾸 들어가려고 해서 자꾸 뜨던데 몸이. 어려워요. 그리고 숨을 참고 싶어도 저는 한 30초도 못 참는데 10분, 1시간, 2시간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 장비를 가지고 가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도대체 바다 깊은 곳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다가 첫 번째는 눈으로 봤어. 그랬더니 오 되게 깊어 보여. 근데 어디는 눈에는 안 보여. 어떡하지? 긴 장대를 꽂아봤어. 근데 그랬더니 장대로 하다가 얕은 데는 되는데 쑥 들어갔는데 끝이 안 보여.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 무거운 어떤 줄을 달아가지고 줄을 매달아 보자. 그래서 재봤어요. 실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도 안 돼. 너무 깊어, 바다가. 그리고 쇠줄은 막 흔들리기 때문에, 줄은 그냥 흔들리기 때문에 좀 단단한 어떤 쇠 같은 거로 했는데 배에다가 싣고 갔어요. 근데 쇠줄을요, 한 2kg, 3kg 되는 쇠줄을 배에다 싣고 가려니까 있잖아. 배가 가라앉아. 쇠줄이 너무 무거워서. 근데 아까 바다 깊이가 평균이 보통 4kg라고 했습니다. 바다 밑에 닿지도 않아.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어떡하지? 하다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근데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을 알 수 있죠? 번개가 번쩍하고요. 좀 있다가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걸 알았어. 소리라는 게 제가 말하는 소리가요. 지금 여기선 가까이 들리지만 저 멀리서 들으면은 좀 이따 들려. 소리도 멀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달리기 하잖아. 50m 달리기, 10m 달리기 할 때 누구는 빨리 달리고 누구는 천천히 달리고 그래서 누구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기차는 빠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소리도 그런 빠르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가는 속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야호 하고서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소리를 딱 들어. 그러면은 그 시간을 재보면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음향 측심법이라고 하는데요. 소리를 이용해가지고 깊이를 재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돌고래끼리도 대화한다는데? 돌고래끼리 대화하는데 자기들도 얘기를 하는 거야. 소리를 내서. 역시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기계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깊이를 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깊이를 잴 때 배로 지나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한 번에 그냥 자동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요즘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가지고요. 웬만한 바다의 깊이랄까 아니면 바다 속이랄까 아니면 그 바닷물의 높이랄까 그런 것들을 재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다에서도 조금 더 얕은 곳이 있고 경사진 곳이 있고 평평한 곳이 있대. 바다에도 산이 있고 산맥이 있대요. 그 대륙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륙붕? 우리나라 뭐 황해랄까 남해는 전부 다 대륙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바닷가 근처에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 육지 근처에 있는 어떤 바다 얕은 곳 대륙붕. 근데 경사가 기울어진 정도가 어떠냐면 1도가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막 쑥 깊어지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얕아요. 혹시 올여름에 한번 아직 여행을 안 갔으면 황해 그쪽으로 해안가로 한번 놀러 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바닷가. 거기 가보면요. 물이 빠지면은 얼마나 넓은 어떤 백사장이 나오는지 몰라. 한참을 걸어가도 거의 1km 이상을 걸어가도 역시 바다입니다. 역시 땅입니다. 경사가 굉장히 완만해요. 물론 동해 바다 가면 굉장히 또 급하기도 하고요. 이런 곳도 있고 또 갑자기 기울어진 어떤 경사진 부분도 있고 경사진 부분 또 밑에 또 평탄한 부분도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아까 그 소리를 쏴서 돌아오는 어떤 시간 가지고 재 가지고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런데 그 대륙이 한참 후에 몇십만 년, 몇백만 년 후에 갈라집니다. 대륙 사이에 바다가 생깁니다. 그 뭐 성경에는 모세가 그 이집트를 탈출하고 뭐 어떤 바다를 건넜다는데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나요? 근데 그 바다도 옛날에는 굉장히 그 좁은 바다 같지 않은 바다였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넓은 바다가 됐고 앞으로는 더 커질 겁니다. 심지어 바다 말고요. 그 동아프리카, 아프리카 동쪽에 이상하게 갈라진 틈이 있대. 근데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바닷물이 차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감히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하도 오랜 후에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바다가 생깁니다. 그렇게 생긴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서양입니다. 옛날 대서양은 2억 년 전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겼습니다. 아마 아프리카도 바다가 생길 겁니다. 지금 갈라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옛날에 누군가가 얘기했겠지. 누군가가 조사했겠지.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주로 바다에 살고 있는 섬 사람들,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록에 의한 자료입니다. 옛날에 너 왜 굳이 그냥 땅에서 편하게 살지 바다로 배 타고 나가서 항해를 해? 물어봤어. 또는 대충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자료를 조사해봤어. 그랬더니 궁금해서 조금 더 멀리 가면 바다가 또 다른 바다가 있을까?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섬이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자, 두 번째는 아니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려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어. 근데 배에다가 싣고 가니까 굉장히 많은 걸 싣고 쉽게 갈 수가 있어.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저 옆 동네 가니까 우리랑 다른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다른 종족이 있어. 그래서 싸워가지고 그 우리 편 만들려고. 정복하려고요. 그 다음에 바다 가면 있잖아. 육지보다 굉장히 많은 어떤 물고기도 있고 먹을 게 많아요. 식량 자원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뭐 그 기원 전에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그 태평양 근처에 어떤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있었대. 그런 사람들이 태평양 근처에 바다, 그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항해에 관련된 어떤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 어딘 나라지? 이집트?
이집트가 어디에 있죠? 아프리카에 있답니다. 아프리카 거기 북쪽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나라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강도 있대요. 그리고 강은 바다랑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또 그 페니키아인이라고 해서 지중해 쪽에 있는 어떤 나라, 옛날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도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도 거기도 바다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뭐 혹시 그 뭐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 그리스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옛날에 그런 어떤 활동들을 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하니까 바이킹들도 조금 어떤 기록이 있나 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다. 바이킹이요, 아이슬란드라는 어떤 섬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이 아이슬란드예요. 근데 조금 더 옆에 가니까 더 큰 섬이 있어. 이름이 그린란드야.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아이슬란드는 가깝잖아. 바이킹이 가기에.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슬란드 가서요, 살아요. 바이킹도요, 정복하고요, 자기들도 생활해야 되니까 가서 살아요. 그래서 실제 노르웨이 그쪽에 본거지가 있지만 그 근처에서 그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도 이제 확장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가까운 아이슬란드 가서도 살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졌어. 조금 더 넓은 땅이 필요해. 이렇게 쳐다보니까 옆에 굉장히 큰 땅이 있어. 어디? 그린란드. 근데 추워. 그러니까 야, 있잖아. 너네 아이슬란드에 사는데 너네 너무 사람들이 많고 힘들잖아. 굉장히 좋은 땅이 있다. 거기 가 살래? 했더니 가보니까 되게 추워. 아무도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살기 좋은 이름으로 바꾸고 싶었어. 어떻게? 그린란드. 정말 아이슬란드보다 훨씬 더 그 추운 곳입니다. 눈이 많고요. 근데 이름은 안 그래요. 왜? 야, 거기 괜찮아. 가 살아. 여기 너무 많잖아. 사람도 많고. 거기 가면 넓은 땅이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또 좀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가서 정복하고요. 이거 야, 내가 정복했다. 너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자율권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여러분이 기억하려나? 아메리카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 아메리고 베스푸치.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이 먼저 갔었어요. 의외로 그린란드 조금 더 가면요, 바로 저 캐나다 쪽입니다. 가까워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요, 저도 이제 그 미국이나 그쪽에 비행기 타고 갈 때 어떻게 가냐면요, 빤듯이 가지 않고요,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그게 더 가까워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랑 조금 다른데 하여튼 바이킹이 처음에 북아메리카를 처음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지구가 둥글대.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증명해볼게 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바로 마젤란입니다. 지구는 둥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방향으로 쭉 항해하면은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왜? 둥그니까. 이렇게 그 생각하고 실제로 그 지구를 한 바퀴 돌려고 항해를 했어요. 물론 반드시 가진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육지가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 알지도 모르겠는데 한 바퀴 완전히 돌지는 못해요. 필리핀에서 결국은 그 사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도 야, 내가 유럽에 살고 있는데 새로운 땅을 한번 찾아볼 거야. 저 바다 멀리 더 가면은 새로운 대륙이 있을 거야. 신대륙이 있을 거야. 내가 최초로 한번 가봐야지. 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도 실제로 이제 1492년 정도에 항해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마젤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지금 미국이 되게 강대국 같고 중국도 강대국 같고 뭐 또 다른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조금 더 옛날에는 영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보다 조금 더 옛날에는 스페인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왜? 엄청난 어떤 그
배를 타고 세계를 누비었던 어떤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스페인이 몰락하고 이제 영국으로 그 힘이 더 쏠리게 되는데 그때 한번 전쟁 일으켜가지고 영국이 이겨서 그래. 이제는 바다 전쟁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조금 우리는 기억이 없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강한 나라였었어요. 일본이 그렇게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바다에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모함이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일본이 거의 뭐 미국과 견줄 만큼 갖고 있었을 정도로 잘못하면은 미국이 이길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 바다 쪽에서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육지에서 잘 싸운 게 아니라 바다를 잘 이용하고 바다에서 잘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수준 높게 그래도 야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좀 제대로 연구 좀 해보고 잘 알아보자. 그냥 바다 멀리 뭐가 있다 그런 거 말고 점령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해서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3번이나 가가지고 항해를 했다고 하고요. 이분도 슬프게도 또 하와이에서 죽게 되네요. 근데 혹시 그 여러분 비타민 들어보셨죠? 이 선원들이 이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자꾸 항해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막 힘이 없고 막 병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멀미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봤더니 비타민 C가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때 항해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또 국선장이 야 이거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막 다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거야 제대로. 어떡하지 하다가 어떤 이제 비타민 C가 많은 어떤 과일 그걸 조금 먹으니까 괜찮은 거야. 너무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비타민 C 결핍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챌린저1은 조금 더 최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 속까지 제대로 알아가지고 수심도, 수온도, 그 다음에 날씨도, 그리고 새로운 생물도 다 채집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바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게요. 바닷물, 물입니다. H2O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마치 무슨 뒤집어 놓으면은 그 미키마우스처럼 산소가 좀 크고요. 수소가 좀 작은 애랍니다. 근데 커다란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저렇게 교묘하게 한 105도 정도의 각도를 띠면서 저런 모양으로 돼 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면은 저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수소, 산소, 질소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은 것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쟤들이 또요, 물은 한 방울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물 덩어리로 돼 있잖아. 그래서 물 분자 하나하나가 또 이렇게 서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자기들끼리 잘 뭉쳐져 있더래. 그런 것들을 결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수소결합으로 돼 있는데 저것 때문에 물이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면서 부피가 더 커져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얼음은요, 물 위에 뜨게 됩니다. 대신에 수증기는 엄청 부피가 커지고 가벼워서 가볍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그 바닷물의 어떤 물이고요. 바닷물도 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증기로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닷물은 일반 육지의 물과 다르게 조금 짜다고 합니다. 짜? 그거 소금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바다는 그 소금이 많이 녹아있다고 하고요. 우리는 소금이라고도 하고 염화나트륨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동화에서는 그러던데 바닷물이 짠 이유가 맷돌 때문에? 그리고 막 부채질 해가지고 실제 그것도 약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긴 하지만 하여튼 바닷물 속에는 이렇든 저렇든 저런 것이 녹아있답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녹아있는데 우리 소금물이나 설탕물 물에 녹여봤잖아요. 분명히 고체였지만 물속에 녹아서 젖게 되면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잘 녹아서 그렇답니다. 물은요, 웬만한 것들은 잘 녹이는 어떤 기막힌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바다에는 많은 것들이 녹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녹아있느냐 봤더니
바닷물 1kg을 떠가지고요, 물을 다 증발시켰어. 물만 쏙 뺐더니 남는 게 있더래. 그거를 재봤더니 한 3.5g 정도 녹아있답니다. 근데 3.5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35로 쓰고 싶어서 이상한 어떤 단위를 만들었어. 혹시 몇 %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거는 100개 중에 몇 개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000개 중에 몇 개냐라는 말을도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퍼밀입니다. 그래서 퍼밀이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그 한 3.5g을 35 퍼밀, 즉 그 1000개 중에 35개 정도, 그 정도의 양만큼 녹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바다는요, 아까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우리나라 황해, 남해, 서해에 있는데 신기하게 녹아있는 양들은 다 달라. 어디는 조금 더 많이 녹아있고 어디는 적게 녹아있어요. 어디는 더 짜고 어디는 덜 짭니다. 그런데 그 녹아있는 비율은 다 똑같대요. 어느 바다나 더 짜든 덜 짜든 제일 많은 거는 뭐 염화 나트륨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것들은 어느 바다나 똑같다는 것들을 알아가지고요, 맨 밑에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것들도 이상하게 신기하게 바다에서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참 짠 바다가 있대. 엄청 많이 녹아있는 바다가 있대. 어디? 사해랍니다. 이게 사자가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요, 죽어있는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웬만한 생물들은 살 수가 없어. 바다의 생물들은 짜야 살 수 있고요, 싱거운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짜도 너무너무 짜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너무너무 짠 바다가 바로 사해랍니다. 얼마나 짠지 바닷물에 그 소금이 많이 녹아 있으면은 사람이 둥둥 뜰 수가 있답니다. 지금 바다에 그냥 둥둥 떠서요,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는데 둥둥 떠서 신문 보고 있어. 그럴 수 있는 바다가 있답니다. 그 300%이니까 한 100분의 한 30% 정도가 소금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 사람 몸이 가볍게 돼가지고 뜰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바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해봤어. 바닷물이 흐른다고? 강물이 흐르는 건 이해가는데 바닷물이 흐른다고? 에이, 바닷물은 들어왔다 나갔다 파도치겠지 라고 했는데 흐른다는 사실까지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도전해 어떤 결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었어. 왜 흐르나 봤더니 바람 때문에 흐릅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흐르게 되는데 바람 때문에 흐른다. 근데 문제는 바람이 흐르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흐르면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흘러가겠지라고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북반구와 남반구가 달라요. 아니, 바람 때문에 흐르니까 바람 방향으로 흐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한 45도만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그런데 남반구는 또 반대로 왼쪽으로 기울어서 흐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파도 치는 거 알죠? 그냥 봐봤잖아. 근데 파도는 먼 바다에서는 막 그 파도 타기 하는 식으로 하얗게 물벌어치면서 생기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육지 근처로 왔을 때 그렇다는 거죠. 즉, 그 물결이 그 넘실넘실 되다가 그 넘실넘실 되는 것이 그 육지까지 왔을 때는 그것이 막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파도로 부서지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쓰나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 예, 이 쓰나미가 되게 바다에서는 신기한 현상이고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쓰나미가 오는데 그 쓰나미가 막 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1시간에 700km. 여러분 혹시 차를 타봤을 때 한 50km, 60km만 타도 되게 빠르게 느끼는데 700km로 웬만한 기차보다도 훨씬 빠른, 거의 뭐 비행기 조금 느리게 가는 비행기 정도 수준으로 파도가 움직인답니다. 그 쓰나미가요, 짠 하고 어디에서 생기면요, 금방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쓰나미가 생기면은 바로 그 경보를 알려줘가지고 요즘에는 그 쓰나미가 생겼어도 그
그 경보로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워낙 멀리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 2004년인가 크리스마스 이브 그때쯤에 쓰나미 때문에 몇십만 명이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고요. 혹시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요, 파도가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는 것이 반드시 오지 않고 약간 기울어져서 온다는 것들이 보입니다. 대부분 바다가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어떤 그 모래 같은 것들은요, 움직입니다. 그 수십 년 지나서 가보면요, 모래가 막 사라져 있기도 하고 다른 데 가 있기도 해요. 파도가 계속 치면서 한쪽으로 그 쏠려서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혹시 바닷가 지형, 해안가 지형도 교과서에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바닷가에서는요, 바다 쪽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땅도 있고요, 움푹 들어와 있는 땅도 있어요. 나가 있는 땅을 그 곳이라고 얘기하고, 움푹 들어와 있는 땅, 보통 그런데 이제 해수욕장이 많은데, 무슨 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만은 다른 데보다 파도가 약해요. 근데 무슨 곳은요, 파도가 강해서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면은 점점 바다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파도가 그 수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저것 때문에 모래사장이 점점 사라져가지고요, 일부러 특별한 어떤 지형을 만들어서 모래가 그 없어지지 않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 해수욕장 가게 되면은, 아니면 TV를 보면서 요걸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바닷가에 놀러 가서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그 경고가 있는데요, 그 이상한 어떤 뭐 그 물의 흐름이 생기면은 빨리 피하고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그 이한류입니다. 이한류라고 하는 어떤 흐름인데, 분명히 파도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특별히 뭐 그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물이 바다 쪽으로 쑥 빨려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되게 조심해야 되고, 매년 저는 거의 뭐 매년 TV에서 볼 정도로 위험하고요. 뭐 해운대나 그런 어떤 바닷가에서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몸이 튜브를 타고 있으니까 안전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막 빠르게 바다 쪽으로 쏠려가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헤엄쳐가지고 이렇게 뭐 다시 그 반대 방향 육지 쪽으로 온다면요, 그 수영선수 뭐 누구죠? 박태환도 안 된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요. 너무 세가지고요. 그때는요, 물이, 내 몸이 이렇게 쓸려가고 있어. 그때는요, 반대로 수영하지 말고 바로 옆으로 가면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게 좁대요.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내가 쓸려가고 있으니까 그 반대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옆으로 가면 차라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튜브 같은 거 또는 이 구명조끼 같은 거 반드시 입어야 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어떤 바닷가에서 우리 놀러 갔다가 위험한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이한류라는 거고요. 바다 색깔이 왜 그렇죠? 아주 예쁜 바다 색깔도 있던데, 아닐 때도 있던데, 똑같은 바다인데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이렇던데,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는 어떤 바다들은 굉장히 예쁘던데, 이거 왜 그렇지? 이 바다에 대한 어떤 색깔도 있는데요, 바다색은 바다 스스로 만들어진 색깔도 일부 있지만요, 햇빛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색깔입니다. 하늘 바라보니까 파란데요? 파란 하늘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얀 구름이 있는데요? 왜 구름은 하얄까요? 왜 하늘은 파랄까요? 왜 가끔 저녁 노을이 생길까요? 이 모든 것들도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로 말합니다. 산란. 빛이요, 햇빛이 우리 무지갯빛, 빨주노초파보 6가지 무지갯빛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7가지라고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무지갯빛이 바다로 또는 어떤 물체에 비춰가지고요, 어떤 것들은 흡수되고 어떤 것들은 사방으로 퍼진답니다. 그러면서 원래 갖고 있던 색 말고 새로운 색깔들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지. 공기가 또는 바닷물이. 그래서 바닷물이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 특별히 파랗게 나타나는 이유는 햇빛을 받아서 파란색이 공기 중에서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산란되어서 그렇답니다. 물론 한 방향으로 산란됐을 때는 하얗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보라가 하얗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구름이 하얗게 보인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햇빛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가끔 있잖아. 구름이 껴가지고 바다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 그때는 아무리 예쁜 바다도요, 색깔이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흐린 날 바다 색깔 보면은 내가 봤던 어떤 맑은 날 색깔과 다를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바다는요, 색깔이 붉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햇빛 관계없이, 이거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생물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플랑크톤 같은 것들 때문에. 또 어떤 바다는요, 원래 붉지 않았는데 붉게 될 때도 있어요. 그거를 가끔 텔레비전에서는 적조 현상이라고 해서 바다가 수온이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그 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먹이가 영양염류가, 영양 물질들이 먹이가 갑자기 많이 그쪽으로 쓸려갔을 때,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물고기 살기 힘들게 해가지고요. 그 양식장 같은 데는 힘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바다 색깔을 붉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바다는요, 가끔요, 반짝반짝 빛나요. 바다가, 밤에. 그거는 맨 밑에 그 야광충이라는 어떤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기도 합니다. 바다 참 좋고요. 웬만한 것들은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무지무지 큰데 요즘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우리가 살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어쩔 수 없이 어떤 쓸려가서요. 바다로 다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의 어떤 해양 쓰레기들이 많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저도 바닷가 갔을 때 가끔 조금 그 참 예쁘고 좋고 멋있는데 쓰레기 있을 땐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바다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저 쓰레기를 많이 먹기도 한답니다. 근데 또 어떤 것들은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너무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가지고요, 너무 작아서 눈에도 안 보인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도 먹으면서도 몰라. 우리까지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버렸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맨 밑에 보니까 태평양에 쓰레기 섬, 쓰레기 지대가 있답니다. 얼마나 크냐면 그거 합치면요, 우리나라보다 더 크대. 바다에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그 떠다니는 어떤 그 양이, 그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대. 그렇게 지금 엄청난 쓰레기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조사해 봤어. 그랬더니 그 10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거래. 왜냐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살다 보니 쓰레기를 일부러 버린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또 되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강물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육지에 있던 것들이 바다로 가거든요. 바다로 가서 나중에 태평양에서 어딘가에서 모여 있거든. 거기 봤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것들이 그렇게 많더래. 한 10%. 물론 제일 많은 게 뭐 중국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것도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잘못해가지고 바다로 흘러간 것들이라는 거죠. 좀 약간 이거 자료 찾았을 때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볼 만하죠. 아까 초기에 얘기했었죠.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태풍은요, 바다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고향이 바로 바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 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지금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그 중국, 또 그리고 오키나와, 일본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그 태풍이 아직도 세력을 키우고 있고, 그 엄청난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어서 경로가 아직도 미정이랍니다. 그 다음 주, 이번 주 말에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은데, 그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태풍을, 바다에서 태풍이 생기는데, 그 태풍은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태평양에서 만들어졌을 때나 그렇고요. 허리케인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뭐 그 대서양 쪽에서 만들어졌을 때. 미국도 피가 큰데 미국에서는 태풍의 피해가 아니라 똑같은 애인데 허리케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인도양 그쪽에서는 사이클론 또는 윌리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요즘에 윌리란 말은 쓰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이런 애들이 바다에서 생겨서 그 여러 나라에 그 피해를 주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바닷물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바람에 의해서 흐르는데, 그거는 수평으로 그냥 그 표면에서만 흐르는 건데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또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내가지고 바다의 컨베이어 벨트 이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바닷물이 무거우면은 물 중에서 무거우면 조금 더 가라앉고 물 중에 가벼우면은 가벼운 물은 떠오르고 해가지고 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뭐 한 10,000년 걸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바닷물은 옆으로만 흐르는 것도 아니고 위아래로 흐르기도 한다는 거죠. 올해가 그렇게 덥대요. 근데 TV에서 엘니뇨라는 말을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어. 이것도 다 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니뇨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아기 예수 소년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페루나 칠레 그쪽 동태평양 근처에서 불려졌던 얘기고요. 그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온도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뭐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 물고기는 되게 싫어한다. 물고기가 잘 살지 못하고요. 대신에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 구름도 많이 생기고요. 비도 많이 옵니다. 이렇게 평상시랑 다른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 것이 주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특별해가지고 그것도 크리스마스 근처 때. 그래서 엘니뇨라는 이름 지었는데 그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영향 줘가지고 우리나라도 조금 지금 덥다. 엘니뇨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반대일 때도 있어요. 엘니뇨보다 조금 원래 서늘하고 시원하고 좀 추웠는데 더 추울 때도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년의 반대말 소녀라는 어떤 라니냐라는 말도 있다는데 엘니뇨도 사실은 우리한테 좋지 않고요. 라니냐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때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워도 그렇고요. 너무 추워도 그렇고요. 너무 비가 안 와도 힘들고 너무 비가 많이 와도 힘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요. 바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큽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바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 태어난 곳, 우리는 육지에 살고 있으니까 육지에 생명이 태어났겠지라고 하는데 바다에서 태어나서 육지로 왔다는 것이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명체의 고향이고요. 제일 많은 곳이야. 이제는 바다에 대해서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좀 자세히 알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